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하얀 장미를 들고 나타났다네요.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문제, 국민의당은 조금 전 당무회의를 통해서 2월 4일로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답니다. 전당원 투표로 합당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순탄치 못한 모습입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관영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적이 영 형편없답니다. 지금 이 강추위 속에 8일째 청와대 앞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진걸의 이웃사람,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폭로의 주인공이죠. 최근에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받았다 해서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장진수 전 총리실의 주무관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2월 임시국회가 개회했고요. 오늘 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하얀 장미를 들고 나타났다고 하네요. 어떤 의미인지 또 이 개헌 등등 현안들에 대한 여당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하얀 장미 왜 들고 오셨어요? 그 하얀 장미는 미투 캠페인이라고 네. 그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그거를 밝히지 못하다가 나도 당했다 이런 의미로 이 미투 캠페인 이렇게 저항하고 그런 걸 밝혀나가자라고 하는 세계적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요즘 이제 우리 피해 여성으로서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 사실을 밝힌데 그 용기를 내준데 감사하다는 표시였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응원하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고 단지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예. 검사 사회에서도 이럴 지경인데 이 계급에 의해서 그리고 갑의 횡포에 의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많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 네.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얀 장미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서지현 검사의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네네. 지금 법상 솔직히 처벌은 어렵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조사를 더 철저히 해봐야죠. 그리고 법이라는 게 국민 상식 위에 있는 건데, 상식 속에 있는 건데, 국민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바로 이런 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이 자체 개혁 또는 견제 장치가 전무한 검찰의 이런 과도한 권한 집중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것이 설치가 꼭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공수처 필요성은 검찰의 독점한 사정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그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요구해 왔는데, 여당이 그걸 수용하시기로 했다고요? 그 야당 중에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런 다른 야당에서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수용하겠다고 오늘 이야기했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어서. 예. 이제 제가 오늘 야당이 그 국회 추천을 요구하는 거 수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 우리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다. 예. 자꾸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네. 장악하려면 오히려 권력기관에다가 권력을 집중시켜서 거기 인사권만 장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하러 지금 이제 공수처 만들자는 거는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장악하려면 뭐하러 권력을 분산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오해하지 말고 더
다른 야당이 국회 추천을 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에 오늘 수용한다고 제가 명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공수처 신설하는데 같이 협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개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네네. 정작 이제 여야 협상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개헌에 대한 각 당의 당론부터 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안 정합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동안 의원들에게 개헌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도 여론조사 형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선거제도 권력구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뭐 단답형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구두로 모든 의원들의 의사를 파악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개헌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총을 소집을 해서 예. 내일 하고요. 내일 안 되면 모레까지 아하. 그렇게 해서 당론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예. 권력 구조에 대한 당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저희들 조사를 해보면 뭐 4년 중인제 이런 게 좀 많아 보이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일 토론도 하겠습니다만 예. 어느 하나로 딱 정하지는 않고 예. 대개 경향성은 파악해 가면서 다른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유연성을 갖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론을 아주 또렷하게 정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야당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거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데 왜 시한을 6월로 딱 못 박아두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니고요. 이미 이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의 개헌특위가 구성돼서 그동안 활동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년을 하고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충분히 논의가 다 돼 있죠.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드러나 있고요. 예. 이제는 결단해서 그 쟁점들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거든요. 예. 좁힐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합의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는 이미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6월에 하자고 하는 거는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가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하자 이렇게 다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실제로 개헌을 하려면 그렇게 같이 투표를 해야 투표율도 높아지고 예. 그렇게 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6월에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미루는 거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랑 같습니다. 네. 자,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솔직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할 것 없이 촛불혁명의 정신도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 분산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명분을 내걸고 의원 내각제 내지는 이원 집정부제 형식으로 가자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즉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를 수용해야 합의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먼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정부 형태를 아예 바꾸는 방법도 있고. 예. 대통령제 안에서도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4년 중임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는 선거제도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렇죠. 지금과 같이 이 소선거구제 그야말로 단순 다수 선거제도 이런 경우에는 사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지역주의 같은 것도 이제 함께 결합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말 국민의 의사를 다 반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또 권력 구조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연동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이제 원칙론적인 입장이시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야당이 동의해 준다면 여당이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 정도를 수용해야 그래야 대타협이 비로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협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예. 정말 그 민주적 토대가 더 확장되어지는 예. 그런 그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 이런 걸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네. 글쎄요, 제가 이제 야당 의원들과 개헌과 관련된 인터뷰들을 여러 차례 해보면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 안 받으면 한 발짝도 못 간다 이런 얘기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주변적인 여러 조건까지 다 감안해서 예. 협상의 장이 제대로 열리면 거기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투표권 만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진전이 있을까요? 아이고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오늘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환영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예. 시간 끌지 말고 바로 하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죠. 네. 사실 18세로 투표권 인하하는 거는 저희 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당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그거랑 이제 같은 이야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주로 반대를 했는데요. 그렇게 찬성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자,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선거제도도 그렇고 개헌도 그렇고 전부 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라서 그런지 오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간곡히 야당에 호소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곡히 호소만 해서 될까요? 뭔가 야당에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간곡히 호소하는 것 안에는 또 협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거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런 건 양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거는 화끈하게 저희가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2월 국회에서 이건 꼭 처리돼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은 지금 그 개헌이나 선거제도 같은 거 제외하고 뭐가 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 입법입니다. 네. 이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라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 새로운 정부는 민생을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오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불공정한 거래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예.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가맹점 대리점의 불공정을 완화하는 것, 예.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이런 민생 법안 통과가 아주 시급합니다. 예. 그리고 노동과 관련해서 정말 소외되어 있는 노동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한 법들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여야가 합의했던 물관리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이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예산을 하면서 예산 안에 담겨진 내용인데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관련한 세출 법안 그리고 공수처 이런 권력기관 개혁 법안 이런 것들도 이번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꼭 통과시켜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그 상가 임대차 보호라든지 가맹 수수료 인하 문제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과 연결해서도 정말 시급한 법안들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2월에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좀 줄어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죠. 2월에도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네, 할 일이 많습니다. 해내실 수 있을까요? 해야죠. 그게 주어진 과제인데요. 네. 아무쪼록 야당과 협조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국민의당은 2월 4일 전당대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그 전당대회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당 사무총장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김관영 의원님.
전화가 연결됐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자, 지금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막판까지 아주 우여곡절이 대단합니다. 조금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2월 4일 국민의당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통합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었죠.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그 전당대회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전당원 투표로 합당을 결정하고 그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당무위원회가 추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대안을 내고 있는데 이건 당원 당규상의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그다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이른바 중재파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 통합이 마무리되어야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여기에 대한 의견까지 좀 듣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전화가 연결됐었는데 좀 고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네. 전당대회 왜 갑자기 취소했습니까? 네, 저희가 2월 4일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쭉 준비를 해오다가 네. 지난 1월 28일 날 소위 평화민주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 참석한 당원 중에 약 1000명 정도가 예. 저희 당의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대표 당원만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저희가 약 6,500명 정도로 명단을 만들어 놨었는데 예. 그 6,500명 중에 약 1,000명 이상이 지금 그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에?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려면 이 투표자 명부를 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2월 4일 날 정상적인 투표를 위해서는 1월 30일까지 저희가 명단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게 벌써 어제네요. 네,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발기인으로 참석했고 그분 중에 상당 부분이 2월 1일 날 창당대회에 본격적으로 또 참여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중당적 문제가 나오고 이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만에 하나 또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전당대회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그것을 의논하는 당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당무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또 당비 대납 사건도 사실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2월 4일 날 정상적인 전당대회는 어렵고 대신에 약 6,500명 중에서 과반수로 하면은 약 3,500명 정도가 참석해서 당초에는 투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체 당원 28만 명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그래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당헌을 일부 고쳐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헌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저희 당헌상 중앙위원회에서 이 당헌을 고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월 4일 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당헌을 일부 고치고 고친 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를 짓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당의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 이러니까 반대파 쪽에서는 이거 꼼수다 이런 발언이 당장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러나 이제 저희가 사실 2월 4일 날 전당대회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날짜까지 다 잡고 또 저희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월 5일 날 바른정당도 전당대회 예정돼 있고 쭉 이렇게 일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중당적 문제가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다. 대표당원 명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반대파 쪽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한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당원 투표는 지난번에 한번 합당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신임을 걸고 한번 하지 않았나요? 이제 비슷하긴 한데요. 정확한 이제 물어보는 안건이 당시에는 이 합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가 계속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그야말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같은 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이걸 거쳐야 되니까 다시 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른바 중재파 의원분들이 안철수 대표 먼저 대표직 사퇴부터 해라라고 쭉 요구해 왔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런 절차, 전당원 투표 등등을 다 거쳐갖고 2월 13일 날까지 통합을 마무리 짓고 그때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을 내놨잖아요. 예. 근데 당장 이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 아니 13일 날 당이 통합되면 국민의당은 없어지고 대표직도 없어지는데 그때 무슨 사퇴냐? 이건 말장난이다 이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제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께서 통합이 완료되면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소위 중재파 두시는 분들이 조기에 사퇴를 하면 예. 소위 호남에 계신 지금 반대파 쪽에 계신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그러니 조기 사퇴를 꼭 좀 해줘라. 예. 그러면 그것을 명분을 가지고 반대파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설득해서 통합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예. 이제 이런 취지로 그분들이 제안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반대파에 계신 분들이 통합에 합류할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이미 창당 준비위원회 발기인까지 올렸고 했죠. 그분들에 대한 사실 징계까지 당원권 정기까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어서 또 유승민 대표는 통합 이후에 사퇴하지 말고 다 같이 공동대표 맡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봐라 이거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짜고 이거 절대 두 분 사퇴 안 난다. 또 안철수는 절대 사퇴 없다. 아하. 또 이렇게까지 또 공격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 앞에서 이미 선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통합이 완료되는 2월 13일 직후에 사퇴한다. 모든 것을 사퇴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서 국민 앞에 선언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중재파 의원들은 이 안 대표 입장에 대해서 이거 중재파의 안을 거부한 거다. 내일 입장 밝히겠다 했는데 중재파들이 민주평화당으로 갈까요? 당 통합에 합류할까요? 저희는 통합에 찬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완전히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성을 해왔고 과연 그러나 그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 때문에 조기 사퇴를 주장한 것이거든요. 근데 합류하기를 기대하고 그럴 거라고 좀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지금 정작 저랑 인터뷰하는 김관영 의원을 딱 찍어서 김관영 의원도 결국 통합 반대파다. 민주평화당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예, 제가 박지원 대표님하고 오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대파에 가 계신 그런 의원님들 중에 저는 몇 분이 다시 통합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쪽에서 서로 자기들 쪽으로 올 거라고 지금 하고 계신데 아무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시작기 1부 마치겠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1부 시간에 못 보내드렸죠. 잠시 후 7시 5분 2부에 보내드릴게요.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 1부에 못 보내드린 뉴스 사이다로 출발합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스키 선수들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갔죠? 예, 갔습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 아니고 우리 대표단인데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양양공항에서 원산 갈마 비행장에 도착해가지고 마식령 스키장으로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네. 오후에 일정을 마치고 지금 저녁이니까 아마도 오늘 일정 끝난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항공기가 동해 항로를 이용해서 방북한 것은 처음이에요. 동해 항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양양에서 출발해가지고 동해 쪽으로 쭉 빠졌다가 디귿자 모양으로 역디귿자 모양으로 다시 이제 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군사분계선을 바로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쪽에서 평양으로 간 비행기들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해 항로로 가거든요. 서쪽으로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 반대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일 바로 옵니다.
우리 45명인데 그런데 내일은 이제 북한 스키 선수단 여긴 대표 선수단이 되겠죠. 예.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들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자유스키, 내일은 공동훈련을 하고 1박 2일 만에 오는 거니까 그냥 좀 이벤트. 그리고 동해 항로를 처음으로 이용했다. 예. 뭐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했다. 이런데 이제 방점이 찍힌 거겠죠. 네. 내일 내려올 때는 올림픽에 참여할 북한 선수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맞습니다. 내려온다. 예. 근데 참 뭐 어제 밤까지 이게 정말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이게 우여곡절이 오늘 많았죠. 아침 출발 1시간 전까지 말이 많았어요. 뭐냐면 어제 밤까지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금강산 합동 공연을 취소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일방적으로. 예. 다른 일정에도 불안했는데 북측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진행되는 거 이게 어제 밤까지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뭐가 이게 되니 안 되니 이야기했던 거는 항공기로 올라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북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우리가 뭐 중유 1만 리터 이런 거는 한번 짚어봤었는데 중유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었고 전세기 문제인데 이게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르면은 외국인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기는 북한에서 이륙한 지 180일 안에는 미국에 착륙할 수 없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시아나 전세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비행기는 미국 땅에 못 간다는 거죠. 6개월 동안에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이 한 대는 안 갈 수도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항공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예외적인 것이다라는 걸 두고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이제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아침에서 예외가 맞다. 예외가 맞다. 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비행기로 오늘 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이 이거는 예외적으로 아니다라고 미국 측이 양해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이해관계에 얽힌 것이 아니다. 네. 뭐 물건을 이게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게 지금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우리가 끼어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사회 대북 제재 문재인 정부도 이제 많이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뭐 국제사회에서 볼 때 아니 이게 당신들 때문에 북한 제재하는 건데 그렇죠? 한국이 먼저 어기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시각이 엄존하는 거는 현실인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북한하고 뭔가 이제 접촉면을 늘려가지고 좀 이제 평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줄타기를 하느냐.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연두교서 오늘 방송에서 따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압니다만은 강하게 북한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평창 올림픽이 중요한 거죠. 올림픽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비정치적 국제적 행사. 물론 다 정치가 깔려 있긴 합니다만은 명분은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스포츠라고 하는 게 휴전의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항공기 예외 조항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세계가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북한도 속 마음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접촉면을 넓혀놓자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오늘 이제 마식령 스키장의 비행기가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좀 강화해보겠다. 그러나 대북 제재라고 하는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하겠다.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어딘가에서 부딪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요번에 하나 풀어냈다. 그러니까 올림픽 때는 어쨌든 뭐 서로 이렇게 좀 뭐 눈을 감아준다 해야 될까요? 이해의 폭을 넓히는 면이 있고 또 북한도 보면은 그 금강산 관광이 아니라 공연에 대해 가지고 취소를 했지만은 자기들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 예술단만 잘 알려져 있지만 올림픽 기간에는 태권도 시범단이 또 서울에서 두 번, 또 이제 속초에서 한 번 이렇게 한 3번, 4번에 걸쳐 가지고 남북 합동 시범을 보이게 돼요. 그런 것도 이제 한 면이 되겠죠. 아무튼 올림픽 후가 참 더 중요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이 강추위 속에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대폭 전환하라. 그리고 고용안정대책 세워라. 이런 목소리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안명자 본부장을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에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안 되고 있죠. 지금 정부 통계로는 한 2% 정도밖에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2%요? 네. 전국 전체? 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 예로 예. 지금 이제 어제 서울에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2% 정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4,000명을 전환하는데 21명 해서 0.5%. 하하. 경기 같은 경우가 8,000명을 넘게 전환 심의를 해서 예. 1,000명 정도에서 9%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심의위원회는 각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연중 계속되는 업무이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일단 정부 가이드라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지속적인 업무, 네. 수단 시간은 전부 전환하라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공무사항으로. 그런데 지방교육청들은 유권 해석을 각자 달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환을 하는 것보다는 해고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예로 예. 지금 방과후 코디가 지금 대량 경기도 교육청에서 250명 해고를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싸움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방과후 전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강원 같은 경우는 전환했거든요. 네. 부산 같은 경우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예.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조건의 노동자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해고한 거죠. 각 도교육청마다 그냥 기준이 들쑥날쑥 자기 마음대로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환심의위원회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라고 저희 예. 노동조합은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9명에서 10명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노동자 측은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관계 인사가 4명, 그리고 외부 인사가 4명 내지 3명 정도가 구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외부 인사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섭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전혀 저희와 뜻을 같이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전환심의위원회가 비공개입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밀실 알겠습니다. 정치라는 거죠.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냐 보수교육감이냐에 따라서 별로 다르지도 않네요. 오히려 전환율로 보면 예. 보수 교육감들이 20%, 25%를 달리고 있고 진보 교육감들은 2%, 0.5%, 9% 이 정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죠. 예. 교육청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 예. 사업 동료, 기타 등등을 달면서 일단 전환 심의를 하지 않고 아예 전환 대상이 들어가지 못한 노동자들도 태반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이 보시기에는 전국의 이 교육 비정규직이 총 몇 명이고 그 가운데 몇 명 정도는 정규직화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정규직 전환인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얘기한 건 한 8만 명 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통계에 의해서 하는 예. 걸로는. 그런데 그중에 최소한 8만 명을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한다고 하면 예. 하다못해 막말로 50%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숫자도 제대로 심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 전환 심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지금 8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 쪽에 무슨 답변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무슨 답변이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없었고 교육부에서 이제 저희가 노숙 농성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 오체 투지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육청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보겠다, 권고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한 걸음도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추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학교 비정규직 분들이 일하시는 직종도 여러 가지죠?
네, 많습니다. 저희가 교육감 직고용으로 된 직종은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되고요. 네. 그 이외 직군은 한 80개 직종이 됩니다. 어이구,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건 누가 봐도 정규직화해야 한다 하는 게 뭡니까? 근데도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이제 초단시간 근무자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일단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초단시간 근무자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3시간 미만의 노동자들을 말하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돌봄 전단사라든지 방과후 코디라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통학 차량 운전자, 배식 지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전환 대상이어야 하는데 어느 지역청은 대상을 전환을 하고 어느 지역청은 전환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노동부나 문체부가 얘기한 도서관 연장 근무 실무사라든지 운동부 지도자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만 전환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전환하지 않고 사업 종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학생들 이 통학시켜주는 이 차량 운전자 없으면은 어떻게 학교가 돌아갑니까? 저희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두겠다는 거고. 그렇죠. 또 일부 직종은 아예 이참에 그냥 계약을 해지해버리겠다 이거고. 그렇죠. 일단 사업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남아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란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저희는 올해가 이 해고 싸움의 마지막이길 원합니다. 삼보일배, 오체투지, 눈 오는 날 집회 이런 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용 안정시켜주시고 처우는 둘째 문제고 이 문제는 당사자들과 반드시 논의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노동부, 저희 3자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기구체를 만들어서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안명자 본부장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 발표를 했는데 참 중요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동시통역과 함께 들어보시죠. 하지만 그 어떠한 정권도 자국민을 억압한 것을 봤을 때 그 전체주의적인 것, 잔인한 측면을 봤을 때 그 어떠한 정권도 북한의 정권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에서는 무모하게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끔찍한 악행을 직언할 수 있을 만한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지성호 님이 함께하고 있으신데요. 1996년 지성호 님께서는 당시에 북한에서 살고 있을 때 아주 굶주린 소년이었습니다. 지성호 님 같은 경우는 다른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북한으로 송출되는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호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보여주신 놀라운 모습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의 연두교서 우리가 함께 들은 대목은 북한 관련 대목이었는데 무려 1시간 20분이나 했다면서요. 어떤 키워드들이 언급됐어요? 일단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자신의 지적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얼마 전에 단행한 감세 정책 이게 성과가 크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 체류자 일부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민 축소 기조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강한 미국 이것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탈북자 지성호 씨를 직접 소개하고 북한 체제의 잔악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들으셨다시피 현장에서 박수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또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특별히 언급해서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핵 관련해서 특별한 발언은 없었나요? 이게 이제 애초에 CNN 등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독설이 아니라 어떤 절제된 형태로 나온 것은 평가할
만하다라는 게 미국 언론의 이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이 보도가 자꾸 나온다는 건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미국 대사로 올 것으로 예상됐고 아그레만까지 받아놨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가 내정 철회됐다. 이 소식에서도 같은 얘기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랬다면서요. 이 내정 철회 이유, 이른바 코피 작전과 한미 FTA 파기 이걸 놓고 백악관하고 대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뒤집어 말하면 백악관은 코피 작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에 주한미국 대사로 고려될 인사는 여기에 긍정적인 보다 더 강한 매파적 인사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큰일이라는 겁니다. 코피 작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우리가 주먹 다짐을 상상할 때 일단 코피가 나면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타격을 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아하. 이건 이제 기존에 얘기하던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군사적 불능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과 비교하면 이제 내용이 좀 다른 것이죠. 네. 지금까지 미국이 군사적 옵션 행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힌 게 남한 내에 있는 미국인의 안전 문제였는데요. 코피 작전의 개념대로라면 북한이 군사 작전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인 안전 문제가 해소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빅터 차 같은 사람들은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방법까지 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이 군사적 위협만 하고 실제적으로 군사적 타격을 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북한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협상 테이블을 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해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문가들은 빅터 차와 같은 이유로 이 전략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표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여전히 군사 옵션을 만지작거린다. 주로 백악관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요. 청와대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 및 폐막식 등의 주요 행사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전직 대통령을 모두 초청하는 게 이제 맞는데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지금 법정 예우를 못 받게 돼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만 방문해서 초청장을 전달했는데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 현장 만남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청장을 받는 표정이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검찰은 지난 25일 지하 2층에 다스가 임차한 공간이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BH, 다스 이런 얘기가 적혀있는 자료 등이 확보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중에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에 이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그런 공문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 다스가 임차한 그 창고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같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다스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한 뉴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BBK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도곡동 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1995년 당시 거래 실무를 맡았던 포스코 건설 측 인사가 당시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이 무조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러줘라라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았다라고 지금 했다는 보도가 한겨레에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런 점들 다 고려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도 좀 마음이 편한 상황은 못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전 국세청장 이현동 전 청장이 검찰에 소환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협조했다라는 이유인데요. 검찰은 2010년께 이현동 전 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이 비밀 공작 이른바 이제 데이비드슨 작전에 협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국세청은 정치인 뒷조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위법 행위인 것이죠. 예. 그리고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당시 국세청 관련 인사가 더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파장이 좀 주목됩니다. 그러네요. 다음 뉴스요. 오늘 오전부터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대책 발표를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었는데요. 정부 대책의 내용은 결국 규제 강화일 것이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대책 발표를 계획한 적도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업무보고차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김동연 부총리도 현재 대책을 정리하는 과정이지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거래소 폐쇄 등의 대책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발표가 있을 거라는 보도는 왜 나온 겁니까? 이제 오늘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가 애초에 예정이 돼 있었고 여기서 야당이 가상화폐 관련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청와대 청원이 지금 20만을 넘어서 이 관계부처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 두 가지 점이 좀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와전된 결과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어쨌든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좀 상당히 자극을 받았는지 화가 난 상태에서 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총선 때 보자 이런 이름의 키워드를 올려서 1위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아하. 물론 이제 곧 치러지는 선거는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이죠. 이 문제가 2020년까지 뭐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선거의 성격을 잘 이제 몰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쨌든 정부도 빨리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확정을 지긴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빨리 발표를 해야 시장의 혼란에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이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렸는데요. 양대 노총위원장이 동시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대 노총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2009년 11월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한 이후 8년 2개월 만인데요. 오늘이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되는 첫 회의였으니만큼 세부적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 이게 한계가 있다.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예정된 2차 회의에서는 좀 새로운 형태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개편하는 이런 문제가 언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뭐 대화의 형식도 문제지만 어떤 의제를 다루느냐 여기도 지금 견해 차이가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 등을 통해서 대략 앞으로의 그림을 좀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정부가 강행하면 앞으로 사회적 대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아서 주장을 했습니다. 예. 현재 정부는 재개 요구에 따라서 비정기적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준비 중인데요. 이것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재개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불만에 따른 그런 조치인 것이죠. 예. 또 국회 환노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 수당의 중복 할증 관련 논쟁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근로기준법 개정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두 위원장의 발언은 이 문제들을 지금 문제 삼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상당히 진통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모였으니만큼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오늘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53조 6,500억 원으로 이 사상 첫 50조를 돌파했고 4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 관련 이제 이 제품이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익이 오르긴 했지만 2016년에 배터리 발화 사건의 여파를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뉴스는 삼성전자 주식을 50대 1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5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250만 원에서 5만 원 선으로 지금 낮아지는 이제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실적 발표 당일에 액면 분할을 같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잘 기획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 결단을 했다. 이런 얘기도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5만 원 선이니까 누구나 좀 사기 쉽게 만들겠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좀 더 올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식 부양의 효과도 같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살펴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꾸미겠습니다. 이미 작년 7월 달에 이 코너에 출연하셨던 분입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이 사정, 그 어려운 사정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던 분이죠.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른바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했던 국무총리실의 장진수 전 주무관. 요새 국정원 돈 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장진수 전 주무관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진수 전 주무관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여전히 백수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공익제보자들의 어떤 신선한 삶.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시민들께 호소드리러 나왔는데 계속 이제 일자리도 알아보시고 어려운 조건인데 또 이제 그때 희망했던 역사적 경랑이 다시 되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5천만 원이 당시도 특활비 아니었냐. 그때 유용한 거 청와대 아니냐. 특활비가 나왔었는데. 국정원 너무나 끔찍한 국정원 돈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나 보니까 네. 언론과 여론의 조명을 다시 받고 계시고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시사자키하고 또 시민들 믿고 어렵게 나오시게 됐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자고 일어나면 자꾸 제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또 예전 화면이 TV에 나오고 하니까 예. 조금 부담됩니다. 예. 그때 5천만 원 이른바 관봉이라고 하는 형태로 받으셨고 사진도 찍어 놨었잖아요. 예. 관봉이 뭐예요? 그 돈이 이제 100장씩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돈이. 예. 그게 다시 10개가 쌓아져서 이것이 단단한 압착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는 형태고 이것의 전체적인 번호, 이 덩어리의 번호가 다시 매겨져 있는 형태. 예. 그런 거는 정부 기관에서만 쓰는 거예요? 저도 처음 본 형태라서 예. 이런 게 있나 이제 그랬었죠. 그걸 관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 거예요? 그럼? 어느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예. 예전에 이것을 어떤 기관들에서 관봉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이제 밝혀낸 것이고요. 예. 100장씩 묶음이 10개가 쌓여서 비닐로 딱 포장돼 있고 번호가 붙어 있는 그거를 받으신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저도 굉장히 신기한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것을 전달한 게 이제 장성명 전 이제 비서관이라고 확인이 됐잖아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근데 이제 김진모가 준 거로 이제 확인이 됐고. 김진모는 누구죠? 그 지금 구속돼 있는 당시 민정이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장성명을 시켜서 준 거고 장성명 씨는 오늘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다시 지금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근데 이 관봉이라는 게 당시에도 딱 사진 보면 너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바로 받은 건데 어디 시중에 유통된 적도 없고 그러면 이건 누가 만질 수 있겠느냐.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일 거라는 추정은 있었는데 이번에 국정원 돈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것이고 주무관님 다시 이제 또 그런 역사적 경랑을 떠올리셔야 되니까 그때 이제 폭로하신 이유가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 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끔찍한 권력형 범죄에 이제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연루된 거잖아요. 이제 7급 공문으로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또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고백하시면서 민간 사찰 이게 그냥 2010년도에 그냥 묻힐 뻔했던 사건이잖아요. 간단하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일부만 기소했던 2010년도에 장진수 주무관님이 폭로를 하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고 청와대가 직접 은폐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 돈 처음 받을 때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셨죠? 저는 이제 총리실 당시에 유충렬 관리관 국장으로부터 받았고 그렇죠. 그분의 말이 청와대에서 주는 거를 이제 전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어. 근데 의심의 여지는 없고요. 거기서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청와대에서 준 돈을 내가 너한테 전달한다는 말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청와대 돈이구나라고 생각하셨겠네. 예, 그랬고 아마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그 형태가 그렇게 생긴 거니까 이것은 이제 일단 뭐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이 구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고요. 근데 또 한때는 뭐 십시일반 직원들이 돈을 모은 거다. 뭐 자기 장이 돈을 마련해 줬다. 당시의 해명이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한테 전달한 유 국장의 해명이었고요. 그게 십시일반. 그 해명은 거짓말이란 걸 금방 알아채셨겠네. 그 관봉의 형태를 보고서도.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죠. 당시에. 그러다가 최근에 국정원 돈이라고 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처음 하셨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가 받은 지점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추적을 하다가 못 밝혔던 상황인데 지금은 국정원에서 다른 뭐 특수활동비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연결이 딱 되는 지점이 있었던 모양이고 맞춰보니까 그거더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돼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뉴스를 딱 접하시고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렇게까지 됐던 일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국정원 돈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셨겠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건 간단히 제가 첨언만 해보면 아마 지금 청취자들께서 들으면 더 분노하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2008년도에 촛불 집회가 있으니까 이게
이런 걸 누가 뒤에서 배후 조정하냐.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냐. 또 공직자들 중에 남아있는 약간 좌파들 아니냐 하면서 막 뒤진 겁니다. 예. 그런데 KB 한마음이라고 KB 국민은행이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네. 그 유명한 김종익 선생님까지 민간인까지 덮친 겁니다. 예. 그렇게 덮친 게 478건의 그러니까 1000명 안팎의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다음에 이걸 누가 기획하고 공모했겠느냐. 청와대가 아니면 이렇게 무서운 짓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고. 예. 근데 그걸 은폐하고 조작하다가 2012년에 이제 장진주 후관님이 그걸 밝혀낸 거잖아요. 예.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 청와대 직접 계획했다. VIP의 지시로 특별관리팀도 있었다. 뭐 이런 건데 예. 이번에 이제 밝혀진 세 번째 진실이 그게 예를 들면 청와대 특활비 정도는 알았는데 국정원으로부터 뇌물 또는 상납받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라고 국정원에 특별히 줬던 영수증도 제출받지 않았던 그 돈으로 민간 사찰일과 증거인멸과 입막음이라고 하는 2중 3중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악용한 걸 밝혀졌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예. 이 시점에서는 사실 국정원 돈이 지금 이렇게 입막음용으로 사용됐다는 것만 지금 부각되는데 그동안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민간인 사찰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수사되니까 예. 국정원 돈을 이렇게 횡령한 악용한 것도 처벌돼야 되지만 민간인 사찰을 저지르고 은폐하고 끝까지 숨긴 이 몸통이 지금 다시 밝혀져야 되는 거죠. 예. 그 당시 총리실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하셨죠. 네.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직접 목격하시고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막 그랬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가 바로 관리감독하고 지시하더라는 것도 직접 보셨죠. 예, 그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아니라는 것도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노동비서관이었던가요, 그때? 예.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왜 노동비서관이 이런 일을 시키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년 뒤에 거기를 합류를 했는데 예.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미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정리가 다 돼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고 예. 또 노동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사이에 약간 그 주도권 다툼이 있어서 1심 충성 문건이라는 문건도 이제 그때 만들어지고 충성 문건? 예, 이 민정수석이나 이런 정식 라인으로 지휘하는 것보다는 예. 1심으로 충성하는 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예. 이 조직을 지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식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올렸던 그런 일도 있었고. 1심 충성? 문건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건은 총리실에서 만든 문건이에요? 예. 다 공개가 이제 돼 있는 문건이고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계속 폭로하시고 문제가 불거지고 하니까 정작 그 이영호 전 노동비서관이죠. 예. 자기가 혼자 다 했다라고 그냥 그랬죠. 자기가 몸통이라고. 네, 그랬었죠. 그 당시에 2010년에 한번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때는 네. 총리실 직원들의 일탈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끝났던 사안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고 개입 정도가 아니고 청와대가 지휘했다라고 네. 제가 이제 폭로하시고 말하게 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고 그때 이제 재수사가 진행될 무렵에 본인이 몸통이다라고 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2012년 3월 21일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느닷없이 깃털이 갑자기 자기가 몸통이라고 하면서 프레스센터에서 그것도 호통을 치면서 막 기자들한테 내가 몸통이야 하면서 그리고 막 기자들 물어보니 갑자기 넘어지는 쇼를 하고 그게 당시 TV에 다 생중계됐었거든요. 예. 근데 주무관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지만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정수석실하고 라인이거든요. 당연히요. 고용노동비서관실이 나서가지고 이게 진두질한 거거든요. 청와대. 그러니까 당시는 민정수석실하고 고용노동비서관실의 파워게임 또 청와대 안에서 이용호가 큰 소리 쳤다라는 또 그 보도도 있었거든요. 막 통을 치고 다녔다. 힘자랑하면서. 네. 근데 민정수석실까지 누르고 직접 총리실하는 공적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광범 민간 사찰을 했을 거라면 이용호 뒤에 누가 있었을 것이냐. 예. 박영준까지는 기소가 됐습니다. 실세였던. 근데 박영준은 이명박 이상등 라인이라는 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사가 전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저는 다스 BBK 때문에도 우리 한번 이웃사람에 한번 제가 나왔었는데 네. 다스 BBK보다 훨씬 무서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국민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불법으로 사찰하고 그 민간인 사찰 대상 중에는 그 당시 같은 당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뭐 남경필 지사, 뭐 정두원 의원, 예,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도 나오고 그래서 자기 편도 사찰했다고 하는 유명한 그런 그 개그가 남았었죠. 예. 지금 뭐 문제가 된 고용노동 비서관도 이른바 영포라인이라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직계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원관실에 포항 출신 인사들이 꽤 많이 배치가 돼 있었고요. 당시에도. 총리실에도. 예, 그 당시에 한 40명 정도 좀 넘었었는데, 포항 출신들이 한 9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았었고. 4분의 1 가까이가 포항 출신으로. 그때, 예, 정말 일심 충성하는 분들. 약간 그렇게 좀, 예,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이영호 전 비서관이 포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영포라인이라는 게 자기가 그거죠.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심었다. 네. 끌고 왔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예. 뭐, 청와대에서 힘자랑하는 한 비서관이 이렇게 하나보다 정도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야, 이건 정말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었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합류했을 때, 이영호 비서관이 VIP한테 직보를 한다. 예, 우리 당시에 제 직속 상관이었던 진 과장이라는 제 상관이 이제 그런 식의 저희한테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잘 모셔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작업해서 올리면 바로 직보를 이 비서관이 하고, 대통령한테 직보한다. 직보하고 그걸 또 보고를 받으면 또 대통령께서 엄지를 지켜 세우면서 좋아한다. 엄지 지켜 세우며 바로 이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분이 좋아서 그날 내려와서 같이 건하게 술도 한잔 했다. VIP한테 칭찬 듣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무용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수시로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이 조직은 이영호 비서관을 통해서 VIP한테 직보를 한다. 그렇게 알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돈을 국정원 돈을 이렇게 해서 받고 이런 것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지시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네, 본인의 감은 어떠세요? 느낌은? 일단 이런저런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확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이제 착한 공무원 기운이 남아 계셔가지고 신중하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간인 사찰이 기획되고 실행된 과정 아까 478건이나 밝혀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조직적인 은폐가 있고 국정운동까지 동원해서 입을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뭐 VIP의 개입이 없고 이런 중대한 범죄가 저지를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당연히 검찰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이라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돈만 준 것뿐 아니라 딴 데 취업 알선해 주겠다라고도 많이 했었죠, 그때. 예, 뭐 여러 가지 알선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직접 연락이 오기도 했었죠. 민간 기업에서 뭐 여러 업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연락 온 거는 없었는데 나중에 2012년 초에는 민간의 어떤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가 전화를 저한테 해서 전화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언제부터 뭐 근무하고 보수는 어떻게 하면서 뭐 언제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걸로 뭐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뭐 그러니까 여기도 지시를 받고 이제 저한테 연락한 거니까. 저는 뭐 거기에 갈 생각이 크게 있진 않았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대법원의 뭐 상고나 이런 재판을 포기하고 그냥 그런 얘기였죠. 가라고 그랬는데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끝까지 가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지. 그래도 저기서 한번 그렇게 뭐 준비를 했으니까 뭐 연락 오면은 받아봐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던 거고요. 네. 1심, 2심 그리고 계속된 폭로 이제 그만해라 하면서 돈 주고 취업 알선해주고 직접 기업에 연락까지 해서 전화까지 받으셨다. 폭로가 이루어지기 전의 일이고요. 그 전에 물론 그보다 1년 전에 행안 중앙징계위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이미 다 폭로를 했던 사안인데 그것이 그대로 묻혀서 1년 후에나 다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하게
됐죠. 네.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일들입니다. 그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진실을 밝힌 거를 저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고 가만 놔뒀다가는 밖에 알리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취지죠. 예. 그렇게 취업 알선 등등을 다 이렇게 주모한 게 누구라고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VIP의 지시로 총리실 직원들 그 당시에 기소된 7명이 있었는데요. 예. 특별관리팀이 있다라는 거였고 그런 쪽을 하는 쪽이 아마 그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장성명 비서관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VIP 대통령의 지시로 예. 일단 그냥 모두 다 뒤집어 쓰고 기소된 총리실의 7명 직원들 특별관리팀. 네, 특별관리팀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뭐 따로 관리팀이 있는지 전체가 하나를 관리하는지는 저거는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한테 접근하는 쪽은 이제 총리실의 유충렬 국장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게 나의 관리팀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다른 기소된 그 당시에 총리실 동료들 가운데도 비슷하게 뭐 돈을 받거나 취업 알선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접한 정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접한 정보는 없는데 나한테 한 걸 봐서는 있었을 수 있다. 네. 그럼 사실 그게 만약 국정원 자금이라면 액수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이제 그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급 실무자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위에 보면 이인규 국민윤리지원관, 진경락 과장,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제 7명 기소된 분 중에 보면 아까 1심 충성 문건 이야기 나온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가담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죄를 다 뒤집으시고 지금,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직을 잃게 되면 연금도 못 받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훨씬 주무관님보다 큰 어떤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고 거기에 그렇다면 주무관님 한 분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5천만 원이나 되는 국정원 돈을 갖다 썼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한테는 더 많은 국정원 뇌물이나 상납을 받은 게 동원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제 오후에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취업 알선으로 이렇게 또 입막음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회사가 뭐 이제 현대자동차나 뭐 가스안전공사 뭐 경동 나비엔 등인가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장성명 전 비서관이 뭐 이렇게 압력까지 행사를 했다는 거 얼마나 애가 탔으면 청와대 직접 나서가지고 야 빨리 채용 좀 해줘 막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 지금 검찰이 그 부분까지 혐의로 잡고 영장 재청구 때도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권력의 VIP까지 연루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 그걸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돈은 돈대로 어떤 채용은 채용대로 이렇게 시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정교한 팩트는 수사로 밝혀져야 되지만 분명한 건 그런 시도가 있었다. 지금이 이게 세 번째 수사잖아요. 맞습니다. 2012년에서 어쨌든 정권이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 버리면서 수사가 안 돼 버린 거예요. 당시 시민단체들, 인권단체 다 고발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안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요. 그 윗선이 안 밝혀졌어요. 이영호가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몸통이라고 하니까 웃겨서 그런 거지. 그다음에 이번에는 계기는 국정원 특활비, 아니 국정원의 상납 뇌물, 상납 금액으로 시작한 거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이라는 더 중요한 범죄가 지금 다시 국내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수사인데 장진수 전 주무관 혹시 검찰에서 부르던가요? 아니요. 연락은 못 받았었고요. 근데 제가 2012년 수사할 때 상세히 진술을 다 했었고 지금 뭐 새로 더 이상 더 자세하게 드릴 내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시 부른다고 그래도 그때랑 동일합니다. 정도고 오히려 지금이 기억이 더 희미해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때 진술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2012년 검찰 진술한 자료는 다 있겠죠? 예, 그대로 있죠.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 예, 뭐 의지를 갖고 한다면 분명히 좀 진척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전모가 좀 밝혀진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건 지금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뭐 다스도 있고 이 국정원 부분도 있고 하는데 또 하나의 별건 아니겠습니까? 예, 별건인데 이제 저는 뭐 다스 비리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다스나 BBK 비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봅니다. 다스 이제 어쨌든 일개 기업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그 황당한 과정. 그다음에 BBK 투자금 회수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 개미 투자자들 5, 6천 명이 피해본 분들이 겨우겨우 회수하려고 하는 돈을 중간에 먼저 권력을 남용해서 빼돌리는 그 과정이 이제 문제였다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478명권이라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거 실제로 사찰만 게 아니라 불이익을 줬습니다. 아무쪼록 검찰 제대로 좀 해주길 바라고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 문자 주시는데요. 박창환님, 장주모관님 고맙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이런 걸 보내주셨고 정민호님께서는 공익제보자이신데 다시 복직할 수 없습니까? 뭘 잘못해서 실업자가 되셔야 하나요? 이러셨는데 복직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일부 이제 가담했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시켜가지고. 당시 분위기로는 하급 공무원들은 시키면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하드디스크를 얻다가 디가 중 해라. 막 다짜고짜 권력 있는 실세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그런 특별한 현행 법상으로는 복직은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특별한 강압적인 상황이 다시 좀 확인이 돼서 재심 청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지인들은 제가 장진수 주무관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 장암사라는 모임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한 진상이 좀 밝혀지고 그걸 근거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그래서 복직까지 이루어지기를 함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다시 공무원이 되시면서 우리 사회에 더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공익제보 하시는 분들이 다시 공무원이 되는 세상.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잡기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하얀 장미를 들고 나타났다네요.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문제, 국민의당은 조금 전 당무회의를 통해서 2월 4일로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답니다. 전당원 투표로 합당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순탄치 못한 모습입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관영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적이 영 형편없답니다. 지금 이 강추위 속에 8일째 청와대 앞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진걸의 이웃사람,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폭로의 주인공이죠. 최근에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받았다 해서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장진수 전 총리실의 주무관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2월 임시국회가 개회했고요. 오늘 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하얀 장미를 들고 나타났다고 하네요. 어떤 의미인지 또 이 개헌 등등 현안들에 대한 여당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하얀 장미 왜 들고 오셨어요? 그 하얀 장미는 미투 캠페인이라고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그거를 밝히지 못하다가 나도 당했다 이런 의미로 이 미투 캠페인 이렇게 저항하고 그런 걸 밝혀나가자라고 하는 세계적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피해 여성으로서 서지영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 사실을 밝힌데 그 용기를 내준 데 감사하다는 표시였고요. 그래서 거기를 응원하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고 단지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검사 사회에서도 이럴 지경인데 이 계급에 의해서 그리고 갑의 횡포에 의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많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얀 장미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서지영 검사의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네네. 지금 법상 솔직히 처벌은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조사를 더 철저히 해봐야죠. 그리고 법이라는 게 국민 상식 위에 있는 건데, 상식 속에 있는 건데, 국민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바로 이런 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이 자체 개혁 또는 견제 장치가 전무한 검찰의 이런 과도한 권한 집중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것이 설치가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수처 필요성은 검찰의 독점한 사정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그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요구해 왔는데, 여당이 그걸 수용하시기로 했다고요? 그 야당 중에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런 다른 야당에서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수용하겠다고 오늘 이야기했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오늘 야당이 그 국회 추천을 요구하는 거 수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다. 자꾸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장악하려면 오히려 권력기관에다가 권력을 집중시켜서 거기 인사권만 장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하러 지금 이제 공수처 만들자는 거는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장악하려면 뭐하러 권력을 분산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하지 말고 다른 야당이 국회 추천을 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에 오늘 수용한다고 제가 명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반대파 쪽에 계신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 조기 사퇴를 꼭 좀 해줘라. 그러면 그것을 명분을 가지고 반대파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설득해서 통합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분들이 제안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반대파에 계신 분들이 통합에 합류할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미 창당 준비위원회 발기인까지 올렸고 또 그분들에 대한 사실 징계까지 당원권 정기까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어서 또 유승민 대표는 통합 이후에 사퇴하지 말고 다 같이 공동대표 맡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봐라, 이거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짜고, 이거 절대 두 분 사퇴 안 난다. 또 안철수는 절대 사퇴 없다. 또 이렇게까지 또 공격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 앞에서 이미 선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통합이 완료되는 2월 13일 직후에 사퇴한다. 모든 것을 사퇴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서 국민 앞에 선언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중재파 의원들은 이 안 대표 입장에 대해서 이거 중재파의 안을 거부한 거다. 내일 입장 밝히겠다 했는데 중재파들이 민주평화당으로 갈까요? 당 통합에 합류할까요? 저희는 통합에 찬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완전히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성을 해왔고 과연 그러나 그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 때문에 조기 사퇴를 주장한 것이거든요. 근데 합류하기를 기대하고 그럴 거라고 좀 본다. 그렇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은 지금 정작 저랑 인터뷰하는 김관영 의원을 딱 찍어서 김관영 의원도 결국 통합 반대파다. 민주평화당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제가 박지원 대표님하고 오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대파에 가 계신 그런 의원님들 중에 저는 몇 분이 다시 통합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쪽에서 서로 자기들 쪽으로 올 거라고 지금 하고 계신데 아무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시작기 1부 마치겠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1부 시간에 못 보내드렸죠. 잠시 후 7시 5분 2부에 보내드릴게요.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 1부에 못 보내드린 뉴스 사이다로 출발합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스키 선수들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갔죠? 예, 갔습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 아니고 우리 대표단인데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양양공항에서 원산 갈마 비행장에 도착해가지고 마식령 스키장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네. 오후에 일정을 마치고 지금 저녁이니까 아마도 오늘 일정 끝난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항공기가 동해 항로를 이용해서 방북한 것은 처음이에요. 동해 항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양양에서 출발해가지고 동해 쪽으로 쭉 빠졌다가 디귿자 모양으로 역디귿자 모양으로 다시 이제 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군사분계선을 바로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쪽에서 평양으로 간 비행기들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해 항로로 가거든요. 예, 서쪽으로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 반대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일 바로 옵니다. 우리 45명인데 그런데 내일은 이제 북한 스키 선수단 여긴 대표 선수단이 되겠죠.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들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자유스키 내일은 공동훈련을 하고 1박 2일 만에 오는 거니까 그냥 좀 이벤트 그리고 동해 항로를 처음으로 이용했다.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했다. 이런데 이제 방점이 찍힌 거겠죠. 네. 내일 내려올 때는 올림픽에 참여할 북한 선수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맞습니다. 내려온다. 예. 근데 참, 어제 밤까지 이게 정말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이게 우여곡절이 오늘 많았죠. 아침 출발 1시간 전까지 말이 많았어요. 뭐냐면 어제 밤까지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금강산 합동공연을 취소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방적으로. 다른 일정에도 불안했는데 북측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진행된 입장에서도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공수처 신설하는데 같이 협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개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정작 이제 여야 협상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개헌에 대한 각 당의 당론부터 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안 정합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동안 의원들에게 개헌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도 여론조사 형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선거제도, 권력구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단답형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두로 여러 모든 의원들의 의사를 파악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개헌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총을 소집을 해서 내일 하고요. 내일 안 되면 모레까지 이렇게 해서 당론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예. 권력구조에 대한 당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해보면 4년 중임제 이런 게 좀 많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일 토론도 하겠습니다만 어느 하나로 딱 정하지는 않고 대개 경향성은 파악해 가면서 다른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을 갖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론을 아주 또렷하게 정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야당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거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데 왜 시한을 6월로 딱 못 박아두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미 이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의 개헌특위가 구성돼서 그동안 활동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하고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충분히 논의가 다 돼 있죠.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드러나 있고요. 이제는 결단해서 그 쟁점들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거든요. 예. 높일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합의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는 이미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6월에 하자고 하는 거는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가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하자 이렇게 다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실제로 개헌을 하려면 그렇게 같이 투표를 해야 그 투표율도 높아지고 예. 그렇게 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6월에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미루는 거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랑 같습니다. 네. 자,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솔직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할 것 없이 촛불혁명의 정신도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 분산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명분을 내걸고 의원 내각제 내지는 이원 집정부제 형식으로 가자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즉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를 수용해야 합의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먼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정부 형태를 아예 바꾸는 방법도 있고. 예. 대통령제 안에서도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4년 중임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는 선거제도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렇죠. 지금과 같이 이 소선거구제, 그야말로 단순 다수 선거제도 이런 경우에는 사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지역주의 같은 것도 이제 함께 결합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말 국민의 의사를 다 반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또 권력 구조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연동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이제 원칙론적인 입장이시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야당이 동의해 준다면 여당이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 정도를 수용해야 그래야 대타협이 비로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협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예. 또 그다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이른바 중재파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 통합이 마무리되어야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여기에 대한 의견까지 좀 듣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전화가 연결됐었는데 좀 고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네. 전당대회 왜 갑자기 취소했습니까? 네, 저희가 2월 4일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쭉 준비를 해오다가 지난 1월 28일 날 소위 평화민주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 참석한 당원 중에 약 1000명 정도가 저희 당의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대표 당원만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저희가 약 6,500명 정도로 명단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6,500명 중에 약 1,000명 이상이 지금 그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에?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려면 이 투표자 명부를 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2월 4일 날 정상적인 투표를 위해서는 1월 30일까지 저희가 명단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게 벌써 어제네요. 네,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발기인으로 참석했고 그분 중에 상당 부분이 2월 1일 날 창당대회에 본격적으로 또 참여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중당적 문제가 나오고 이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만에 하나 또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전당대회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그것을 의논하는 당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당무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또 당비 대납 사건도 사실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2월 4일 날 정상적인 전당대회는 어렵고 대신에 약 6,500명 중에서 과반수로 하면은 약 3,500명 정도가 참석해서 당초에는 투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고 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고민하다가 전체 당원 28만 명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예. 그래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예.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예. 이렇게 결론을 냈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당헌을 네. 일부 고쳐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당헌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저희 당헌상 중앙위원회에서 이 당헌을 고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2월 4일 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네. 당헌을 일부 고치고 고친 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예. 이 문제를 매듭지를 짓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당의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 이러니까 반대파 쪽에서는 이거 꼼수다 이런 발언이 당장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그러나 이제 저희가 사실 2월 4일 날 전당대회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날짜까지 다 잡고 또 저희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월 5일 날 바른정당도 전당대회 예정돼 있고 쭉 이렇게 일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중당정 문제가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다. 예, 대표당원 명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반대파 쪽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한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전당원 투표는 지난번에 한번 합당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신임을 걸고 한번 하지 않았나요? 이제 비슷하긴 한데요. 예. 정확한 이제 물어보는 안건이 당시에는 이 합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가 계속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그야말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그 같은 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절차상 이걸 거쳐야 되니까 다시 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른바 중재파 의원분들이 안철수 대표 먼저 대표직 사퇴부터 해라라고 쭉 요구해 왔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런 절차 전당원 투표 등등을 다 거쳐갖고 2월 13일 날까지 통합을 마무리 짓고 그때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을 내놨잖아요. 예. 근데 당장 이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 아니 13일 날 당이 통합되면 국민의당은 없어지고 대표직도 없어지는데 그때 무슨 사퇴냐 이건 말장난이다 이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제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께서 통합이 완료되면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소위 중재파 두시는 분들이 조기에 사퇴를 하면 예. 소위 호남에 계신 정말 그 민주적 토대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그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 이런 걸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네. 글쎄요, 제가 이제 야당 의원들과 개헌과 관련된 인터뷰들을 여러 차례 해보면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 안 받으면 한 발짝도 못 간다 이런 얘기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주변적인 여러 조건까지 다 감안해서 협상의 장이 제대로 열리면 거기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투표권 만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진전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오늘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환영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시간 끌지 말고 바로 하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죠. 사실 18세로 투표권 인하하는 거는 저희 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당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그거랑 이제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주로 반대를 했는데요. 그렇게 찬성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자,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선거제도도 그렇고 개헌도 그렇고 전부 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라서 그런지 오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간곡히 야당에 호소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곡히 호소만 해서 될까요? 뭔가 야당에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간곡히 호소하는 것 안에는 또 협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거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런 거 양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거는
화끈하게 저희가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2월 국회에서 이건 꼭 처리돼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은 지금 그 개헌이나 선거제도 같은 거 제외하고 뭐가 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 입법입니다. 네. 이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라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 새로운 정부는 민생을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오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불공정한 거래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예.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가맹점 대리점의 불공정을 완화하는 것, 예.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뭐 이런 민생 법안 통과가 아주 시급합니다. 예. 그리고 노동과 관련해서 정말 소외되어 있는 노동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한 법들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여야가 합의했던 물관리 일원하는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이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예산을 하면서 예산 안에 담겨진 내용인데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관련한 세출 법안 그리고 공수처 이런 권력기관 개혁 법안 이런 것들도 이번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꼭 통과시켜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그 상가 임대차 보호라든지 가맹 수수료 인하 문제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과 연결해서도 정말 시급한 법안들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2월에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좀 줄어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죠. 2월에도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네, 할 일이 많습니다. 해내실 수 있을까요? 해야죠. 그게 주어진 과제인데요. 네. 아무쪼록 야당과 협조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국민의당은 2월 4일 전당대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그 전당대회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당 사무총장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김관영 의원님. 전화가 연결됐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자, 지금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막판까지 아주 우여곡절이 대단합니다. 조금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2월 4일 국민의당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통합 문제를 매듭 지을 예정이었었죠.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그 전당대회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전당원 투표로 합당을 결정하고 그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당무위원회가 추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대안을 내고 있는데 이건 당원 당규상의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